노년에 이 6가지 퍼주다 보면 노년에 깡통찹니다. 여러분, 노년에 훌륭한 인생을 살고 싶다고요? 그럼 절대로 이 6가지만은 하지 마세요. 아니, 이걸 하지 않으면 정말 뒤돌아볼 때 후회할 일이 커질 겁니다. 남은 인생을 훨씬 더 좁고 가난하고 외로운 지옥으로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6가지를 뿌리면 마지막엔 통장, 잔고는 영원, 마음속은 허탈, 심지어는 건강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말 퍼준다고 다 좋은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퍼주는 방식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낌없이 퍼주기만 했다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후회하며 눈물 흘리는 날이 올 거예요. 그렇다면 그 퍼주고 남은 건 뭘까요? 돈도, 시간도, 마음도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이 퍼주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끝내는지,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는지 그 끝을 반드시 알고 가야 합니다. 자, 이제 그 6가지 퍼주는 것을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먼저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 단체에 너무 많은 기부를 하는 것. 노후의 저주가 시작된다. 하나님께 드리면 그만큼 복을 받는다. 라는 말에 믿음을 잃고 하나님과 교회의 상위 계층에게 돈을 바치는 것을 자비와 신앙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럴듯한 미사여구에 속아서 목사님께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기부하고 이 돈은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나의 노후는 걱정 없다 라고 믿으며 고백하는 그 순간 당신의 노후는 곧장 지옥행 티켓을 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종교 단체에 너무 많은 기부를 하면 당신의 재정적 상황은 빠르게 붕괴합니다. 처음엔 작은 액수에서 시작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으며 점차 기부금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특별 헌금을 한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며 추가로 돈을 꺼내고 점점 더 큰 액수를 기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믿으며 지나치게 기부를 해버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복은커녕 경제적 파산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평생 교회를 다니며 헌금을 잘 내는 성실한 신도였습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축복의 땅이라며 하늘에서 내려진 기회로 믿고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기부하면서 결국 집안은 경제적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돈이 떨어질 때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더 많이 기부하고 더 많이 믿어야 돼 라는 말에 속아 결국 자신의 모든 재산을 기부해버린 그녀는 결국 집도 차도 나가야 할 돈도 없는 빈털터리 상태로 남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도 교회는 기도로 해결하세요라며 그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복을 받으라는 미명하에 과도한 기부를 유도하는 건 노후의 경제적 파탄을 부릅니다. 그나마 기부금이 큰 액수가 아닌 사람은 그나마 덜 위험하지만 무리하게 기부를 지속한 사람은 점점 더 자신의 마지막 자산을 다 털어버리고 최악의 상태로 몰리고 말죠. 종교 단체의 리더들, 특히 목사님들은 신도의 고백을 듣고 마음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며 당신이 정말 믿음을 갖고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라며 대놓고 돈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그렇게 기부를 반복하다 보면 나의 마지막 자산을 다 썼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기부한 돈이 당신의 나쁜 결말을 바꿔줄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종교 단체가 당신을 더 궁지로 몰아넣고 끝내는 무리한 기부로 인한 빚과 고립을 안고 살아가게 만들죠. 하나님께 드린 돈으로 복이 온다는 그 믿음이 사실은 당신의 노후를 파산시키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악마의 거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이미 너무 늦은 것입니다. 두 번째, 남편이나 아내에게 모든 경제적 책임을 지우는 것. 그 결말은 참혹하다. 당신만 믿고 내가 다 맡을게. 이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는지. 뒤돌아서면 그 달콤함이 지옥으로 가는 시한폭탄이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노년에 들어서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모든 경제적 책임을 맡기는 순간 그 결말은 상상도 못할 참혹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노후를 살아갈 힘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김 할머니는 50년 동안 남편에게 경제적 책임을 모두 맡기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어오고 할머니는 집안일만 맡으며 이게 다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이 병에 걸리고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할머니는 갑자기 경제적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 할머니는 절박하게 물어봅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제서야 경제적 지식의 부재와 무책임하게 지나쳐 온 시간을 한탄하게 되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김 할머니가 남편에게만 의존한 나머지 스스로의 금융 지식을 쌓는데 소홀했던 것입니다. 금융에 대해 더 알고 투자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 상황도 달랐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주식이나 부동산, 그 어떤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부재로 모든 경제적 책임이 할머니에게 쏟아져 내렸고 그 부담감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박 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아내에게 모든 경제적 책임을 맡겼고 아내는 그 부담을 떠맡으며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직장에서 퇴직하고 갑자기 병에 걸려 일을 못하게 되면서 그 모든 무게가 아내의 어깨에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나만 잘하면 된다고 자신했지만 결국은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 박 씨는 아내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 금융 공부를 했어야 했던 거야. 내가 힘든 건 내 책임이었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금융 지식이 없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철저한 금융 계획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해줄 거야, 아내가 다 할 거야 라는 무책임한 생각은 결국 노후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금융 지식을 배워서 노후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두는 것이야말로 남편이나 아내에게 의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노년에 금융 공부를 하자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저축을 하고 모든 금융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만약 금융 공부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남에게 의존한 채 살아가면 결국 그 모든 책임을 지고 고통받게 될 확률은 100%입니다. 그래서 금융 지식을 미리 쌓고 투자도 스스로 하며 자기 노후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 노년에 꼭 필요한 준비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결국 이제라도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 이미 그 길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 지식을 갖추고 남편과 아내가 아닌 자기 자신만을 믿고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투자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식에게 돈을 퍼주면 노년은 지옥이 된다. 너만 믿고 있는데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줘. 이런 말에 흔들리면 당신의 노후는 끝장입니다. 처음엔 자식이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다 해드릴게요라고 말하며 당신의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작은 친절은 단기적인 안락함을 제공할 뿐 결국 당신을 지옥으로 내몰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자식에게 돈을 퍼주기 시작하는 순간 노후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자식들이 매달 이 돈 좀 보내줘. 아빠, 엄마, 이번에 꼭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당신은 돈을 주는 기계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것을 사랑할 뿐입니다. 그렇게 자식이 필요할 때마다 당신의 돈을 퍼주고 끝내는 그들이 당신의 인생을 돈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 예로 김 할머니는 매달 자식에게 돈을 보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아, 이거라도 해야 자식들이 나를 찾아와 주겠지라는 착각을 하며 돈을 퍼주고 그 돈으로 자식들은 아무리 쓰고 또 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자식들이 금방 사라지며 전혀 연락을 하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돈을 줄 때만 다가오고 줄 수 없을 때는 아예 없는 사람처럼 굴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할머니의 사정은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전 재산을 다 쓰고 자식들에게 매달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할머니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때 부모님이 무조건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그녀는 결국 돈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죠. 결국 할머니는 자식들 앞에서 계속해서 손을 벌리게 되지만 그들의 대답은 언제나 냉정하고 이번 달은 안 돼요 라는 답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돈을 주면서 자식들에게 신뢰를 건넨 그 순간부터 시작된 거였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언제나 돈을 써서 다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끔찍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지갑을 열며 살았던 당신의 노후는 결국 지옥처럼 고립된 현실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퍼주는 돈은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받은 감사의 말은 잠시뿐이며 그들이 주는 것은 당신의 마지막 자산을 빼앗는 것에 지나지 않죠. 그들은 당신을 돈 통장으로 여기게 될 뿐 진정한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돈을 주면서 사람을 잃고 돈이 없으면 사람도 떠나는 것이 노년의 비극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퍼주면 노년은 지옥이 된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자식들에게 의존하는 돈줄을 끊고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찾지 않으면 당신은 더 이상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할 것입니다. 네 번째, 시간을 퍼주면 결국 당신의 인생은 깡통. 여러분, 돈을 퍼주는 건 뻔히 예상할 수 있는 함정이죠. 그렇다면 시간 퍼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은 모두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시간 퍼주는 걸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준다고 헌신하다 보면 결국 여러분은 빈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동안 바쁘게 살아왔죠. 매일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느라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년이 되고 나서 여러분의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의 자식들, 이웃들이
한 번만 시간을 내줘라는 말 한마디에 싹쓸이에 간다면 그들은 이미 자원을 아낌없이 빼앗아 간 거나 마찬가지죠. 특히 자식들이 엄마, 아빠, 나 좀 도와줘 하는 순간 그 말은 곧 당신의 시간을 뺏고 삶의 여유를 앗아가는 악마의 손길입니다. 예를 들어 좀만 도와줘 하는 말에 자신도 모르게 주말을 허비하면서 자식의 집 청소, 손주 돌보기, 집안일까지 쉴 새 없이 해주다 보면 한 달이 30일로 짧게만 느껴지고 결국 자식들은 엄마 아빠 고생 많으셨죠. 라고 한마디 하고는 아무런 감사도 없이 그냥 가버리죠. 그럴 때 여러분은 이렇게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그 화를 풀어줄 시간도 없어요. 하루하루가 자식의 조용한 요구와 불평으로 채워지게 되고 정작 나 자신은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시간만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이 퍼주는 시간은 빈 껍데기만 남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을 다른 곳에 쓰지 못하고 누군가의 요구와 불만을 듣기 위해 쪼개다 보면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그 아쉬움을 느낄 겨를도 없게 돼요. 이게 바로 시간을 퍼주면 노후는 깡통이 되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이 시간을 요구할 때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자기만의 소중한 시간은 사라지고 남의 시간이 되어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도 이웃에게도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시간을 퍼주면 결국은 자신을 망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퍼주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 건 단 하나, 후회뿐이니까요. 시간을 퍼주면 결국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깡통 인생이 될 뿐입니다. 5번째, 사회적 모임에서 자꾸만 돈을 내는 것. 그게 바로 당신을 파산시키는 지름길이다. 이번에도 내가 내야 하나. 이런 생각하면서 매번 지갑을 여는 당신. 진짜 돈 먹는 하마처럼 되지는 않을지 걱정되지는 않나요? 처음에는 오늘 내가 낸다는 착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그것이 바로 당신 인생을 망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작이었어요. 사람들은 언제나 돈 내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 그만큼 자기가 덜 내고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돈을 내면서 사람들을 잘 보이게 하겠다는 착각을 하는 순간 이미 당신은 그들의 돈통으로 전락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외로움에 시달리던 김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녀는 친구들을 위해 항상 자기가 내겠다고 나섰습니다. 처음엔 좋았죠. 와, 할머니 정말 멋져요. 사람들은 그녀에게 잘해주고 그녀는 그걸 행복하게 받아들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또 할머니가 내겠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이 변했어요. 이제 모임에 나가면 오늘은 또 할머니가 내면 되니까 편하겠다는 생각뿐인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할머니는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모임에서 그녀는 그렇게 자주 내던 지갑을 여는 걸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미 사람들은 그냥 또 내겠지라며 아무런 고마움도 감사함도 없이 내기만 기다리고 있었죠. 결국 할머니는 아예 모임에 가지 않게 되었고 모임 자체가 그녀를 돈으로만 생각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돈을 내는 이유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드니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요. 그럴 때마다 이번에는 내가 낼게 하는 마음에 모임에서 계속해서 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착한 마음으로 계속 돈을 내다 보면 결국 사람들은 당신을
돈 통장으로만 여기게 된다는 걸 아셔야 해요. 본인이 편해지려고 돈을 내지만 그로 인해 당신의 사회적 가치는 떨어지고 점점 더 외로워지게 됩니다. 마지막엔 돈을 내는 것만으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냥 한 번 더 내면 되는 거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지갑을 열다가 결국 누군가 당신을 유용하게 이용하고 당신은 돈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고립되고 돈 내는 사람으로 끝나게 되죠. 당신이 정말 원하는 건 친구가 아니라 그냥 돈을 내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돈을 내면 내는 만큼 사람들이 당신을 고마워할 거란 착각을 버리세요. 그들은 결코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저 돈을 내는 사람으로 그들이 필요할 때만 등장하는 존재일 뿐이죠. 이거 잊지 마세요. 모임에서 자꾸 돈을 내면 결국 당신만 바보 되는 거예요. 6번째,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남의 집안일에 끌려다니는 것. 노년의 가장 위험한 함정, 바로 이겁니다. 자기 인생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남의 집안 문제에 휘말려 사는 것. 이거 정말 인생 끝장나는 길입니다. 남의 문제에 너무 몰입하면 어느 순간 당신의 삶은 남의 배경이 되고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남의 자식들, 그들의 싸움, 심지어 그들의 자잘한 고민에 신경 쓰다 보면 하루하루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다 빼앗기고 결국엔 자기 삶은 그저 스쳐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가끔 보면 이런 노년들이 많습니다. 친구가 싸우면 그 싸움에 빠져들고 자식의 결혼 문제에 휘둘리고 누군가가 이혼을 하면 그 이혼에 대한 말과 소문에 휘말려 다니는 모습을 보세요. 이게 바로 타인의 드라마에 너무 깊숙이 발을 들여놓은 결과입니다. 그걸 다 하다 보면 자기 인생은 사라지고 남의 인생을 대신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남의 문제로 마음을 쓸수록 자신의 생활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결국엔 아무것도 안 남게 되죠.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퍼주고 나면 남들은 관심도 안 가져요. 남의 가족 문제에 들어가서 해결해 준다고 한들 그 결과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들만의 문제에 빠져들다 보면 결국 자기 삶은 점점 무의미해지고 행복은 뒷전으로 밀리며 결국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노년이란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남의 집안 문제에 끌려다니다 보면 결국엔 자기 시간이 전혀 없이 다시 돌아보니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이 되고 말아요. 결국엔 남의 인생을 사는 듯한 기분이 들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후회와 자책만 남죠. 타인의 문제에 몰입해 살다 보면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정말 되돌리기 힘든 시간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안 문제에 자꾸 빠지지 말고 내 인생을 붙잡으세요. 결국 노년에 우리가 퍼주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노후를 파괴하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자식에게, 남편에게, 친구에게, 심지어 종교 단체에, 그리고 자잘한 외식비까지 퍼주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지갑은 텅 비고 마음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도 결국 배신감과 후회로 얼룩질 뿐입니다. 당신이 끝까지 남들에게 퍼주고 이해와 배려를 계속하며 살아온다면 그 끝은 상상도 못할 참담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결국 당신이 쏟아부은 돈과 시간, 정성은 모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구멍으로 빠져들게 될 뿐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현실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라는 자체뿐입니다.
노후의 마지막을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게 살아가려면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지키고 스스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 퍼주고 나서 끝내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깡통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각성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당장 변하지 않으면 절대 후회할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할머니의 재혼 이야기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고 드라마틱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때 행복했던 가정도 이제는 그저 기억 속에서만 남아있는 것처럼 김할머니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 결심이 그녀를 어떤 지옥으로 이끌었는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김할머니는 35년 넘게 한 남자와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 남편을 잃었다. 자식들도 다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할머니는 어느 날 문득 외로움과 고독감이 밀려오자 다시 사랑을 찾아보자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65세의 나이에 결혼 중매를 통해 만난 이 남자, 박 씨를 만나게 된다. 그가 어딘가에서 익숙한 얼굴 같지만 왜 그런지 모르게 마음속에서 경계심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김할머니는 재혼을 결심했다. 그렇게 김할머니의 두 번째 결혼이 시작된 것이다. 박 씨와 재혼한 후 김할머니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정감과 동행의 즐거움을 경험했다. 혼자라면 텅 비어 있었을 집안은 이제 박 씨의 말소리와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밤마다 홀로 고독을 견디던 날들은 지나갔다. 대신 박 씨와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웃는 시간이 늘어났다. 밤에 느껴지던 외로움이 어느새 사라졌고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 가끔은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동네 시장에 나가기도 했다. 사람들이 두 분 정말 보기 좋으시네요 라며 건네는 인사에 김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예전엔 혼자서 시장을 다니며 혼자인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어깨를 펴고 다녔다. 어디를 가든 박 씨가 옆에 있어 그녀는 혼자라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더 이상 여자 혼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외면받는 일이 없었다. 박 씨는 때때로 김할머니를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하기도 했다. 작은 꽃다발을 건네며 이거 당신에게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요 라고 말할 때면 김할머니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설렘을 느꼈다. 늦게 만난 인연이지만 함께라면 앞으로의 시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재혼 이후 김할머니는 예전보다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혼자라는 사실에 짓눌려 있던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함께 산책하고 함께 식사하며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혼자 살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라는 게 참 든든하고 좋구나라는 생각이 매일같이 들었다. 김할머니는 점점 더 박 씨와의 생활에 안정을 느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혼자보다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라고 자주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느끼는 행복 뒤에는 아직 알지 못한 박 씨의 숨겨진 진실이 도사리고 있었으니 그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첫째, 박 씨는 거짓말로 김할머니를 속였다.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박 씨는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심지어 여러 번의 결혼 이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박 씨가 결혼을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김할머니는 그가 과거에 두 번의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가 이혼한 이유를 듣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는 이전 아내들에게도 거짓말을 일삼고 폭력적인 성향까지 있었다는 것. 하지만 김할머니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저 늦게 만난 사랑이라는 말에 끌려 들어갔던 것이다. 김할머니는 처음에는 그의 과거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더 이상 상처받기 싫다. 그냥 잘 지내면 되는 거야 라며 자신을 다독였지만 그 결혼 생활은 점점 더 고통스럽고 위험해졌다. 박 씨는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점점 본색을 드러냈다. 집안의 경제 상황이 급격히 어려워지자 박 씨는 할머니의 재산을 자신의 돈처럼 쓰기 시작했다. 김할머니가 직접 저축한 돈마저 그의 손길이 닿으면 모두 사라지는 상황이 계속되었고, 김할머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박 씨는 할머니에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집에서 고성방가하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어느 날 박 씨가 집을 비운 사이에 김할머니는 박 씨의 전화기를 무심코 훔쳐봤다. 그날을 기점으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박 씨는 그녀에게 숨겨진 비밀스러운 인연이 있었다. 한 여자가 있구나. 그녀가 읽은 문자 속에서 박 씨는 다른 여인과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심지어 그 여인에게 내가 김할머니와 결혼한 이유는 그냥 돈이 필요해서였어 라는 끔찍한 문자까지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할머니는 순간 모든 것이 허망하게 느껴졌다. 할머니는 자신이 박 씨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때부터 김할머니는 박 씨의 감시와 폭력에 시달리게 되었다. 박 씨는 김할머니가 자신의 비밀, 즉 과거의 결혼 이력과 사기 행각, 그리고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부정한 행동들을 알게 된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평소엔 다정했던 말투는 사라지고 그는 점점 더 폭력적이고 통제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김할머니가 박 씨의 비밀을 추궁하자 박 씨는 술에 취해 돌아와 소리를 질렀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해야 하지? 내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박 씨는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너만 없으면 내가 더 편할 텐데. 그의 얼굴에는 증오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김할머니는 두려움에 몸을 웅크리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만 떠올랐다. 박 씨는 점점 더 김할머니를 감시하고 통제하려 들었다. 그녀가 집 밖을 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듯 이유 없이 집안의 문과 창문을 확인하고 그녀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하나하나 따졌다. 김할머니가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면 박 씨는 휴대전화를 뺏고 비밀번호를 바꾸어 버렸다. 너는 나한테만 집중해야 돼.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야. 그는 이렇게 말하며 김할머니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은 점점 심각해졌다. 박 씨는 화가 날 때마다 물건을 집어던졌고 급기야 김할머니에게 직접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그녀가 자신의 돈을 빼돌리려 한다고 의심하며 그녀의 얼굴을 향해 컵을 던졌다. 김할머니는 팔을 들어 방어했지만 날카로운 유리가 그녀의 손목에 상처를 냈다. 너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박 씨는 이렇게 소리쳤다. 김할머니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애썼지만 모든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녀는 몇 번이고 박 씨와 대화하려 했지만 그는 그런 시도조차 가로막았다. 내가 뭘 알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는 자기 연민에 빠져 상황을 김할머니 탓으로 돌렸다. 한밤중에도 김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박 씨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그녀를 쳐다보는 일이 반복되었고 그의 존재만으로도 공포에 휩싸였다. 김할머니는 더 이상 이 결혼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녀는 남은 용기를 짜내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박 씨는 그녀가 신고하려는 낌새를 눈치채고 핸드폰을 부숴버렸다. 너는 나 없이 아무데도 못 가. 내가 너를 다 지켜보고 있어. 그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박 씨는 실제로 김할머니를 감시하며 그녀가 스스로의 삶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가로막았다. 그녀의 은행 계좌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녀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시도했다. 김할머니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마치 끝없는 어둠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왜 이런 사람을 선택했을까? 그녀는 자신을 자책하며 한숨을 쉬었지만 깊은 마음속에서는 벗어나고 싶다는 강한 욕망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박 씨가 말하는 마지막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김할머니의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이 지옥 같은 재혼 생활은 어디에서 끝날까? 김할머니는 그때마다 왜 내가 이 길을 선택했을까? 라는 후회를 반복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주 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 김할머니는 지친 몸을 이끌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던 중 박 씨의 과거와 관련된 또 다른 비밀을 알게 되었다. 사건의 발단은 우연히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다. 그날 박 씨가 집을 비운 사이에 전화벨이 울렸고 김할머니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 씨 집 맞나요? 제가 그의 전 부인인데요. 이 집에 그와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을 드렸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잠시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할머니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 부인, 박 씨는 자신에게 과거에 2번 결혼을 했었다고 고백했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야기했었다. 하지만 이 여자의 말은 다른 의미를 암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이 단순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결국 김할머니는 약속 장소로 나갔다. 카페에서 마주한 박 씨의 전 부인은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어르신도 그 사람에게 당하셨군요. 제가 경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늦었네요. 김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속였나요? 전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 씨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박 씨는 단순히 결혼을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해 돈과 자산을 빼앗아온 악질적인 사기꾼이었다. 그녀 역시 박 씨와 결혼한 뒤 비슷한 방식으로 그의 폭력과 경제적 갈취를 겪었고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겨우 도망칠 수 있었다고 했다. 박 씨는 제가 알기로 당신이 3번째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다른 여성들과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는 새로운 여성을 찾을 때마다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 마치 모든 것을 잃고 새 출발을 하려는 사람인 척 가장했어요. 결국에는 그 여자의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빚까지 지게 만들곤 했죠. 김할머니는 이 이야기를 듣고 머리가 어질어질해졌다. 박 씨가 그녀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다.
내가 당신을 보살필게요. 당신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라고 했던 그 말들. 모두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김할머니는 자리에 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전 부인은 이어서 말했다. 그는 사업을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사업 같은 건 제대로 해본 적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는 몇 년 전에도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모았다가 투자자들의 돈을 들고 도망쳤어요. 그 일로 법적 문제도 있었지만 교묘하게 빠져나갔죠. 어르신도 조심하셔야 해요. 그 사람은 한 번 상대를 잡으면 절대 쉽게 놓지 않아요. 김할머니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속아왔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가 다른 여성들과도 비슷한 짓을 했다고요? 라고 묻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전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추가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당신과 결혼한 동안에도 다른 여성에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는 한 여자를 만날 때마다 똑같은 수법을 써요. 처음에는 다정한 남자로 다가가고 상대가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자신의 목적을 드러내죠. 김할머니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원망했다. 왜 내가 이런 사람에게 속았을까? 내가 너무 외로워서, 너무 간절해서 모든 걸 믿었던 걸까? 그녀는 자신이 박 씨를 만나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지옥 같은 상황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 부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어르신, 제발 그와 끝내세요. 저처럼 인생을 망치지 말고 이 지옥에서 벗어나세요.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같은 짓을 반복할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김할머니는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수없이 많은 생각에 잠겼다. 내가 이 사람을 믿고 결혼한 게 잘못이었나?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잘못 만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속였던 거야. 김할머니는 결국 박 씨와 이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만으로 끝낼 수는 없었다. 박 씨의 악행을 드러내고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할머니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그리고 박 씨가 자신과 과거의 여성들에게 저지른 모든 행적을 모아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사람의 마지막 피해자가 될 거야. 그리고 절대 더 이상 누군가가 나 같은 고통을 겪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김할머니는 새로운 결단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박 씨의 사기 행각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싸움을 시작하게 된다. 이 싸움의 끝에서 김할머니는 과연 박 씨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 김할머니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느꼈던 두려움과 억울함을 떨치고 박 씨와의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내가 당할 차례가 아니야. 내 손으로 끝내겠어.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다짐하며 행동에 나섰다. 우선 김할머니는 전 부인에게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박 씨의 과거 행적을 철저히 파헤쳤다. 그녀는 인터넷을 검색하고 지인들에게 물어보며 박 씨의 흔적을 하나하나 추적했다. 박 씨가 과거에 사기를 쳤던 사건들이 조용히 묻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때 피해자였던 몇몇 사람들과도 연락이 닿았다. 아니, 그 사람이 아직도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 피해자들은 분노하며 김할머니와 힘을 합치겠다고 했다. 그녀는 뜻밖의 연대의 용기를 얻었다. 혼자라면 두려웠겠지만 이제 나만의 싸움이 아니야. 한편 김할머니는 법적 조치를 준비하며 본격적으로 박 씨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박 씨의 재산 갈취와 폭력 행위를 신고했고, 과거의 피해자들이 제공한 증언과 자료를 모아 경찰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이 사람에게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차례야. 하지만 박 씨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김할머니가 자신을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폭력을 넘어 교활한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너도 이 결혼으로 돈을 쓴 게 있는데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려는 거야? 그는 김할머니를 협박하고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피해자라는 인상을 심으려 했다. 저 할머니가 돈에 눈이 멀어서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야. 라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박 씨의 허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김할머니가 수집한 증거와 피해자들의 증언은 박 씨의 거짓말을 산산조각냈다. 법정에서 박 씨는 자신의 잘못을 부인했지만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 모든 건 오해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할머니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도 불구하고 단호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박 씨와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당신이 내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게 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고 법정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결국 박 씨는 자신의 모든 악행이 밝혀지며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는 사기와 폭력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법적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해야 했다. 박 씨의 몰락은 지역사회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다.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속이고 다녔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박 씨의 몰락 후 김할머니의 삶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녀는 법적 승리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던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 필요도, 과거를 원망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활짝 웃기 시작했다.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찾았어.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어. 김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다.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강연을 시작하며 나이 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강할 수 있어요. 외로움이나 두려움에 지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를 위해 싸우고 우리 삶을 지켜야 해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김할머니는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며 때로는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매일을 활기차게 살아갔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밑거름 삼아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는데 헌신했다. 그리고 가끔씩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이렇게 말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어. 이제 김할머니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그녀는 과거의 고통을 발판 삼아 자신만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과거는 그녀를 속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승리자가 되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쓸 수 있는 힘을 되찾았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도 할 수 있다. 김할머니는 오늘도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외친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70년을 살아보니 인생이 뭔가요? 별거 아닙니다. 정말 별거 없습니다. 자식 키운다고 고생했습니다. 돈 번다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체면 지킨다고 무리했습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것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별거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르게 살기로 했습니다. 70부터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릴 방법대로 사십시오.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게 진짜 행복한 노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참고 계십니까? 하고 싶은 거 미루고 계십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하십시오. 당장 하십시오. 미루면 평생 후회합니다. 70 넘으면 남은 시간 얼마 없습니다.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그 귀한 시간을 참으며 살 겁니까?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죽을 겁니까? 그게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사십시오.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여행 가고 싶으면 가십시오. 돈 아깝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몸이 안 될 때는 못 갑니다. 지금 가십시오. 제주도도 가고 유럽도 가고 일본도 가십시오. 돈 쓰라고 있는 겁니다. 여행 가라고 모은 겁니다. 경남 거제 김모 씨 72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평생 여행 꿈꿨습니다. 유럽 가보고 싶었습니다. 에펠탑 보고 싶었습니다. 콜로세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못 갔습니다. 돈 벌어야 했습니다. 자식 키워야 했습니다. 늘 미뤘습니다. 나중에 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70세 되던 해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받았습니다. 5천만 원 있었습니다.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유럽 가볼까? 아니야, 아직 이르다. 75세에 가자. 돈 좀 더 모으자. 그렇게 미뤘습니다. 1년 지났습니다. 2년 지났습니다. 계속 미뤘습니다. 72세 되던 해 김 씨는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반신마비 왔습니다. 걷기 힘들었습니다. 휠체어 탔습니다. 여행은 꿈도 못 꿉니다. 비행기 못 탑니다. 유럽은 영영 못 갑니다. 김 씨는 울었습니다. 왜 미뤘을까? 70세 때 갈 걸 그랬다고 후회했습니다. 통장에 돈 있습니다. 7천만 원 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쓸 수 없습니다. 여행 못 갑니다. 건강 잃었습니다. 돈만 있어서 뭐 합니까? 김 씨는 매일 후회합니다. 그때 갈 걸 그랬다고 울먹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고 싶은 곳 있지 않습니까? 왜 안 가십니까? 돈 때문입니까? 나중에 가려고 합니까? 나중은 없습니다. 내일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 아플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십시오.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배우십시오. 악기 배우고 싶으면 악기 사십시오. 그림 그리고 싶으면 화구 사십시오. 나이 핑계 대지 마십시오. 70세도 늦지 않습니다. 75세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먹고 싶은 거 드십시오. 비싼 식당도 가십시오. 한우도 먹고 회도 먹고 좋은 음식 다 드십시오. 아껴서 뭐 합니까? 나중에 소화도 안 되고 씹지도 못합니다. 지금 먹으십시오. 오늘 드십시오. 입고 싶은 옷 입으십시오. 새 옷 사십시오. 멋있게 입으십시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70세도 멋부릴 수 있습니다. 밝은 색도 입고 예쁜 옷도 입으십시오. 기분 좋아집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춤추고 싶으면 춤추십시오.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방 가십시오. 친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십시오. 영화 보고 싶으면 보십시오. 뭐든 하십시오. 참지 마십시오. 돈 아끼지 마십시오. 관 속에 못 가져갑니다. 살아있을 때 쓰십시오. 즐길 때 쓰십시오. 건강할 때 쓰십시오. 나중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김 씨는 지금 후회만 합니다.
매일 휠체어 타고 집에만 있습니다. TV만 봅니다. 유럽 여행 프로그램 보면 웁니다. 내가 갈 수 있었는데 왜 안 갔을까 후회합니다. 돈 아끼려다 인생 망쳤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미루지 말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당장 하라고 합니다. 내일은 늦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하라고 조언합니다. 건강할 때 다 하라고 말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다음 달 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당장 하십시오. 그게 70세부터 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까? 누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완전히 착각입니다. 70 넘으면 혼자가 최고입니다. 가장 편합니다. 가장 자유롭습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혼자 있으면 눈치 안 봅니다. 하고 싶은 거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자고 싶을 때 잡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납니다. TV도 마음대로 봅니다. 소리도 크게 틀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사람들과 있으면 피곤합니다. 신경 씁니다. 맞춰야 합니다. 배려해야 합니다. 양보해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스트레스입니다. 70 넘어서까지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혼자 사십시오. 편하게 사십시오. 충남 천안 이모 씨 73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배우자를 70세에 잃었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됐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슬펐습니다. 혼자 밥 먹기 힘들었습니다. 혼자 TV 보기 쓸쓸했습니다. 외로움이 무서웠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이 씨는 고민했습니다. 외롭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 집 가기는 싫었습니다. 눈치 볼 것 같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울었습니다. 배우자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혼자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천천히 적응했습니다. 1년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혼자가 편해졌습니다. 아침에 늦게까지 잡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습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납니다. 아침도 안 먹습니다. 점심부터 먹습니다. 마음대로입니다. 자유입니다. 밥도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라면도 끓여 먹고 김치찌개도 끓여 먹습니다. 배달 음식도 시킵니다.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습니다.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건강 타령 안 듣습니다. 편합니다. TV도 보고 싶은 거 봅니다. 드라마 정주행합니다. 밤새 봅니다.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소리 크게 틉니다. 웃고 울고 혼자 즐깁니다. 취미 생활도 합니다. 낚시 다닙니다. 하루 종일 다녀옵니다. 자유입니다. 친구도 마음대로 부릅니다. 집에서 술 마십니다. 떠듭니다. 노래 부릅니다. 아무도 눈치 주지 않습니다. 밤늦게까지 놉니다. 편합니다. 행복합니다. 2년 지난 지금 이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가 좋습니다. 누군가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식 집 가고 싶지 않습니다. 혼자가 최고입니다. 자유롭습니다. 편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까? 누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혼자 있는 법 배우십시오. 익숙해지십시오. 혼자가 편해집니다. 혼자가 좋아집니다. 외로움은 익숙함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시간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편해집니다. 오히려 누군가와 있는 게 불편해집니다. 혼자가 최고라는 걸 알게 됩니다. 혼자 밥 먹는 법 배우십시오. 처음에는 쓸쓸합니다. 하지만 익숙해집니다. 혼자 먹는 게 편해집니다. 눈치 안 봐도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양도 조절합니다. 편합니다. 혼자 시간 보내는 법 배우십시오. TV 보십시오. 책 읽으십시오. 산책하십시오. 취미 생활 하십시오. 바쁘게 사십시오. 외로울 틈 없습니다. 즐겁습니다. 재혼 생각하지 마십시오. 70 넘어 재혼하면 고생합니다. 서로 습관 다릅니다. 맞추기 힘듭니다. 싸웁니다. 스트레스입니다. 혼자가 100배 낫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혼자 사는 법 배우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최고라고 합니다. 자식 집 안 간 게 신의 한 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혼자 사는 법 배우라고 조언합니다. 70 넘으면 혼자가 최고입니다. 누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유가 더 중요합니다. 편함이 더 중요합니다. 혼자 사십시오. 즐기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게 70세부터 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불평하며 사십니까? 없는 것만 보십니까? 부족한 것만 생각하십니까? 그만하십시오. 이제 바꾸십시오.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 만족하십시오. 그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걸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밥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다 감사할 일입니다. 큰 걸 바라지 마십시오.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70 넘었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게 행복입니다. 강원 원주 박모 씨 75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평생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돈이 적다고 불평했습니다. 집이 작다고 불평했습니다. 자식이 못났다고 불평했습니다. 늘 불만이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연금 100만 원 받았습니다. 적다고 불평했습니다. 옆집은 150만 원 받는다고 부러워했습니다. 아파트 살았습니다. 작다고 불평했습니다. 친구는 더 큰 집 산다고 비교했습니다. 자식들 평범하게 삽니다. 못났다고 불평했습니다. 친구 자식은 의사라고 부러워했습니다. 73세 되던 해박 씨는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실 실려갔습니다. 수술 받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박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불평했나?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돈이 적어도 살아있습니다. 집이 작아도 살 곳 있습니다. 자식이 평범해도 건강합니다. 다 감사할 일입니다.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박 씨는 바꿨습니다. 불평 안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감사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밥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연금 100만 원에 감사했습니다. 적지만 있습니다. 굶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에 감사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합니다. 잠잘 곳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식들에게 감사했습니다. 평범하지만 건강합니다. 효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불만이 사라졌습니다. 부러움도 사라졌습니다.
비교도 안 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감사하니까 행복해졌습니다. 2년 지난 지금 박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기뻐합니다. 날씨 좋으면 감사합니다. 비 오면 또 감사합니다. 꽃 피면 감사합니다. 새 지적이면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 불평하십니까? 부족한 것만 보십니까? 남들과 비교하십니까? 그만하십시오. 시각을 바꾸십시오. 있는 것을 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살아있다고 감사하십시오. 건강하다고 감사하십시오. 걸을 수 있다고 감사하십시오. 밥 먹을 수 있다고 감사하십시오. 다 감사할 일입니다. 가족에게 감사하십시오. 배우자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자식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손주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자유에 감사하십시오. 다 축복입니다. 집에 감사하십시오. 작아도 괜찮습니다. 따뜻하면 됩니다. 잠잘 곳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돈에 감사하십시오. 적어도 괜찮습니다. 굶지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더 많이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족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죽을 뻔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안다고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니까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감사하며 살라고 조언합니다. 감사일기 쓰십시오. 매일 밤 3가지씩 적으십시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적으십시오. 작은 것도 좋습니다. 날씨, 밥, 건강, 뭐든 좋습니다. 적다 보면 감사가 습관됩니다. 행복해집니다. 70 넘으면 작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큰 걸 바라지 마십시오. 있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불평 그만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그게 70세부터 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4번째, 매일 몸을 움직이십시오. 이게 4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운동하십니까? 몸 움직이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큰 실수입니다. 정말 큰 실수입니다. 70 넘으면 움직여야 삽니다. 안 움직이면 죽습니다. 병 걸립니다. 치매 옵니다. 매일 움직이십시오. 그게 장수의 비결입니다. 운동이라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걸으십시오. 매일 30분만 걸으십시오. 집 주변 산책하십시오. 공원 가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건강해집니다. 움직이면 혈액순환 좋아집니다. 근육 생깁니다. 뼈 튼튼해집니다. 균형 감각 좋아집니다. 낙상 예방됩니다. 치매도 예방됩니다. 우울증도 사라집니다. 만병통치약입니다. 운동이 최고 명약입니다. 전남 순천 정모 씨 74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70세까지 운동 안 했습니다. 귀찮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TV만 봤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안 움직였습니다.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무릎 아팠습니다. 허리 아팠습니다. 계단 오르기 힘들었습니다. 숨 찼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힘들었습니다. 근육 없었습니다. 살만 쪘습니다. 배 나왔습니다. 건강 나빠졌습니다. 병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운동하라고 했습니다. 안 움직이면 큰일 난다고 경고했습니다. 치매 온다고 했습니다. 당뇨 악화된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운동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10분도 못 걸었습니다. 숨 찼습니다. 다리 아팠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매일 조금씩 늘렸습니다. 10분, 15분, 20분, 30분으로 늘렸습니다. 3개월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30분 거뜬히 걸었습니다. 숨도 안 찼습니다. 다리도 안 아팠습니다. 오히려 기분 좋았습니다. 상쾌했습니다. 6개월 지나니까 몸이 변했습니다. 무릎 안 아팠습니다. 허리도 좋아졌습니다. 계단도 거뜬했습니다. 1년 지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근육 생겼습니다. 배 들어갔습니다. 혈압 정상됐습니다. 혈당 좋아졌습니다. 병원 가니까 의사가 놀랐습니다. 건강 수치 모두 좋아졌습니다. 약도 줄였습니다. 운동이 약보다 나았습니다. 지금 정 씨는 75세입니다. 매일 아침 1시간 걷습니다. 하루도 안 빠집니다. 비 오는 날도 우산 쓰고 걷습니다. 추운 날도 걷습니다. 습관됐습니다. 안 걸으면 이상합니다.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걸어야 시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 운동하십니까? 걷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 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지금 나가십시오. 운동화 신으십시오. 밖으로 나가십시오. 10분만 걸으십시오. 처음에는 10분이면 됩니다. 천천히 걸으십시오. 무리하지 마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조금씩 늘리십시오. 한 달 후면 30분 걸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걸으십시오. 아침 공기 좋습니다. 상쾌합니다.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공원 가십시오. 산책로 걸으십시오. 나무 보고 새소리 들으며 걸으십시오. 스트레스 풉니다. 마음 편해집니다. 친구랑 같이 걸어도 좋습니다. 이야기 나누며 걷습니다. 시간 빨리 갑니다. 즐겁습니다. 혼자 걷기 힘들면 친구 만들어서 같이 걸으십시오. 동기부여됩니다.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걷기 외에 다른 운동도 좋습니다. 수영 좋습니다. 관절에 무리 안 갑니다. 요가도 좋습니다. 유연성 좋아집니다. 태극권도 좋습니다. 균형 감각 좋아집니다. 뭐든 좋습니다. 매일 움직이십시오. 집에서도 움직이십시오. 스트레칭 하십시오. 맨손 체조 하십시오. TV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움직이십시오. 정 씨는 말합니다. 운동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70세에 시작해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건강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나이는 핑계라고 말합니다. 70 넘으면 매일 몸 움직여야 합니다. 귀찮아도 하십시오. 피곤해도 하십시오. 날씨 나빠도 하십시오. 핑계 대지 마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습관 만드십시오. 그게 70세부터 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5번째, 웃으며 사십시오.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웃으십니까? 하루에 몇 번 웃으십니까? 안 웃고 계십니까? 큰 문제입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70 넘으면 웃어야 삽니다. 웃음이 명약입니다. 웃음이 보약입니다. 매일 웃으십시오. 웃으면 스트레스 풉니다. 혈압 낮아집니다. 면역력 높아집니다. 우울증 사라집니다. 치매 예방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웃음이 약보다 낫습니다. 돈 안 듭니다. 부작용 없습니다. 최고 명약입니다. 경북 안동 한모 씨 73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늘 우울했습니다. 심각했습니다.
짜증 많았습니다. 웃을 일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무표정이었습니다. 혈압 높았습니다. 불면증 있었습니다. 약 먹어도 안 좋아졌습니다. 71세 되던 해 우연히 웃음 치료 프로그램 들어갔습니다. 복지관에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웃기지도 않은데 웃으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웃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억지 웃음이 진짜 웃음 됐습니다. 웃다 보니까 재미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웃는 모습 보니까 웃겼습니다. 같이 웃었습니다. 배 잡고 웃었습니다. 눈물 나게 웃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프로그램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기분 좋았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스트레스 풀렸습니다. 그날 밤 잠 잘 왔습니다.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다음 날도 기분 좋았습니다. 웃음의 효과였습니다. 한 씨는 매주 갔습니다. 웃음 치료 빠지지 않았습니다. 웃는 습관 생겼습니다. 집에서도 웃었습니다. TV 보며 웃었습니다. 거울 보며 웃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었습니다. 웃다 보면 진짜 웃음 나왔습니다. 6개월 지나니까 건강 좋아졌습니다. 혈압 정상됐습니다. 잠 잘 왔습니다. 약 줄였습니다. 우울함 사라졌습니다.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표정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젊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웃음이 명약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웃으십니까? 하루에 몇 번 웃으십니까? 안 웃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웃으십시오. 억지로라도 웃으십시오. 웃다 보면 진짜 웃음 나옵니다. 아침에 거울 보며 웃으십시오. 웃는 얼굴 만드십시오. 하하 소리 내십시오. 이상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안 봅니다. 웃으십시오. 기분 좋아집니다. 하루를 밝게 시작합니다. 코미디 프로그램 보십시오. 웃긴 영화 보십시오. 웃을 거리 찾으십시오. 유튜브에 웃긴 영상 많습니다. 보십시오. 웃으십시오. 배 잡고 웃으십시오. 스트레스 풉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웃으십시오. 옛날 이야기하며 웃으십시오. 실수담 이야기하며 웃으십시오. 같이 웃으십시오. 웃음은 전염됩니다. 한 명 웃으면 다 웃습니다. 행복해집니다. 심각하게 살지 마십시오. 70 넘었습니다. 이제 가볍게 사십시오. 웃으며 사십시오. 작은 일에 화내지 마십시오. 웃어 넘기십시오. 여유 가지십시오. 유머 감각 키우십시오. 한 씨는 말합니다. 웃음 치료하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웃음이 인생 바꿨다고 합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밝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매일 웃으라고 조언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말합니다. 웃으십시오. 매일 웃으십시오. 크게 웃으십시오. 배 잡고 웃으십시오. 그게 건강의 비결입니다. 행복의 비결입니다. 웃음이 최고 명약입니다. 70 넘으면 매일 웃어야 합니다. 웃으며 사십시오. 밝게 사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그게 70세부터 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